천수닥. 이 단어가 증권가를 휩쓸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1000포인트를 돌파했어요. 천수닥 시대가 열린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축제 분위기예요. 드디어 때가 왔다. 이번엔 진짜다. 3000까지 간다. 이런 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근데 잠깐요. 이 광풍 속에서 소름 끼치는 숫자가 하나 있어요. 신용융자 장호가 29조 원을 넘었습니다. 역대 최대예요. 빚내서 주식 사는 사람들이 그 어느 때보다 많다는 뜻입니다. 30조 원 시대가 코앞이에요. 지금 코스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이게 진짜 상승장의 시작일까요? 아니면 거품의 절정일까요? 오늘 영상에서 이 광풍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 코스닥에 돈 넣을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판단하세요.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코스닥이 왜 갑자기 이렇게 뛰었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실적이 좋아졌을까요? 기업들이 갑자기 돈을 많이 벌기 시작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니에요. 코스닥 상장사들의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개선된 건 아닙니다. 그러면 뭐가 주가를 올린 걸까요? 두 가지예요. 정책 기대감과 수급.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코스닥을 끌어올렸습니다. 정책 기대감부터 볼게요. 코스피가 5000포인트를 돌파했잖아요.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난 성과예요. 주식시장이 좋으면 자산 효과가 생기거든요. 주식 가진 사람들이 부자가 된 기분이 들면서 소비를 늘리고 경제가 돌아가고 선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코스닥도 밀어주겠다고 나섰어요. 코스닥 3000 시대를 열겠다는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세제 혜택, 규제 완화, 기관 투자 유도 등등. 정부가 뒤를 봐주겠다는 신호를 보낸 거예요.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투자자들 심리가 바뀌었습니다. 아, 정부가 코스닥을 밀어주는구나. 그러면 코스닥이 오르겠구나. 지금 안 사면 늦겠구나. 이런 생각이 퍼진 거예요. 근데 정책 기대감만으로 이 정도 상승이 가능할까요? 아니죠. 결국 돈이 들어와야 주가가 오릅니다. 그 돈이 어디서 왔느냐? 여기서부터가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ETF 자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150 추종 ETF, 그리고 레버리지 상품들로요. 개인 투자자들이 이 상품들을 미친 듯이 사들이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드릴게요. 개인이 코스닥 150 ETF를 사면 운용사가 그 돈으로 코스닥 주식들을 사야 해요. 그래야 지수를 추종하니까요. 이 매수세가 시장에 들어가면 주가가 오릅니다. 주가가 오르면 뭐가 생기냐면요. ETF 가격도 오르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투자자들이 와, 오르네 하면서 추가 매수합니다. 그러면 또 운용사가 주식을 더 사야 하고요. 주가가 또 오르고요. 선순환이에요. 돈이 돈을 부르는 구조입니다. 레버리지 상품은 더 심해요. 레버리지는 2배로 움직이잖아요. 코스닥이 1% 오르면 레버리지 ETF는 2% 오릅니다. 수익률이 2배니까 투자자들이 몰리죠. 근데 이 상품이 지수를 추종하려면 더 많은 주식을 사야 해요. 그러니까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더 크고요. 증권가에서는 이걸 돈복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개인들이 ETF에 돈 넣으면 그게 기관 매수로 변환돼서 시장에 들어가고 주가가 오르고 또 개인들이 들어오고 무한루프예요. 이 현상이 얼마나 강력하냐면요. 외국인이 팔아도 주가가 안 빠집니다. 원래 외국인이 빠지면 코스닥이 흔들리거든요. 근데 요즘은 외국인이 팔아도 ETF 자금이 그걸 받아내요. 수급이 압도적으로 좋은 거죠. 자, 여기서 또 다른 요인이 있어요. 포모 현상입니다. POMO, 영어로 Fear of Missing Out. 우리말로 하면은 놓칠까봐 두려운 심리예요. 코스피가 5000 찍을 때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아, 진작 살 걸 왜 망설였을까? 다음에는 꼭 타야지. 이런 생각하던 사람들이 코스닥 상승장을 보니까 심장이 뛰는 거예요. 이번에도 놓치면 안 돼. 지금이라도 들어가자. 이런 심리로 시장에 뛰어드는 겁니다. 포모 현상이 무서운 게 뭐냐면요. 이성적 판단을 마비시킵니다. 원래라면 이 주식이 비싼지 싼지, 기업 실적은 어떤지, 밸류에이션은 적정한지 따져봐야 하잖아요. 근데 포모에 빠지면 그런 거 안 봐요. 남들 다 버는데 나만 못 버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닥치고 삽니다. 이런 심리가 시장 전체에 퍼지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실적과 무관하게 올라갑니다. 펀더멘탈이 아니라 심리와 수급이 주가를 결정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수익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위험합니다. 자, 이제 진짜 무서운 얘기를 해볼게요. B2 이야기입니다. 신용융자 장호가 29조 원을 넘었습니다. 역대 최대예요. 신용융자가 뭐냐면요.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서 주식을 사는 거예요. 담보 맡기고 돈 빌리는 거죠. 이걸 B2라고 부릅니다. 29조 원이라는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실 수 있어요. 비교해 드릴게요. 2020년 코로나 급락 직전 신용융자 장호가 14조 원이었어요. 지금의 절반 수준이에요. 2021년 동학개미운동 때가 25조 원 정도였고요.
지금은 그때보다도 4조 원이나 더 많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B2가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왜 이렇게 빚을 내서까지 주식을 살까요? 답은 간단해요. 수익률이 좋으니까요. 주가가 오르니까 빚내서 사도 이자보다 수익이 더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빚을 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요. B2는 양날의 검이에요. 오를 때는 수익이 2배가 되지만 떨어질 때는 손실도 2배가 됩니다. 거기에 이자까지 내야 하니까 손실이 더 커져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B2가 많아지면 시장이 하락할 때 더 무섭게 빠집니다. 왜냐하면 반대 매매가 터지거든요. 반대 매매가 뭐냐면요. 증권사가 강제로 주식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신용으로 주식 사면 담보 비율을 유지해야 해요. 담보 비율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증권사가 추가 담보를 요구합니다. 못 내면요. 증권사가 알아서 주식을 팔아서 돈을 회수해요. 투자자 의사와 상관없이요. 주가가 떨어지면 담보 비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반대 매매가 터지고요. 반대 매매가 터지면 매도 물량이 쏟아지니까 주가가 더 떨어지고요. 주가가 더 떨어지면 또 다른 사람들 반대 매매가 터지고요. 연쇄 반응이에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죠. 2020년 코로나 급락 때 뭐가 벌어졌는지 기억나세요? 코스닥이 한 달 만에 30% 넘게 빠졌어요. 반대 매매가 반대 매매를 부르면서 폭포처럼 쏟아진 거예요. 그때 신용융자 장호가 지금의 절반이었거든요. 지금은 그 2배예요. 만약 비슷한 하락이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반대 논리도 있어요. 지금 고객 예탁금이 100조 원에 육박한다는 거예요. 고객 예탁금이 100조 원에 육박한다는 거예요. 고객 예탁금이 뭐냐면 증권 계좌에 들어있는 현금이에요. 주식 살 준비하고 대기하고 있는 돈이죠. 신용융자가 29조 원이고 대기자금이 100조 원이면요. B2 비중이 30%도 안 되는 거예요. 전체 자금 대비로 보면 위험 수준이 아니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이게 팩트예요. 양쪽 논리 다 일리가 있어요. B2 규모 자체만 보면 역대 최대로 위험하고 대기자금 대비 비중으로 보면 아직 괜찮다고 볼 수 있고요. 여러분이 어느 쪽 논리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을 역사적으로 한번 돌아볼게요. 과거에 비슷한 일이 있었는지 그때는 어떻게 됐는지 살펴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2020년에서 2021년 동학개미 운동 기억나시죠? 그때도 지금이랑 비슷했어요. 코로나 급락 이후에 개인들이 미친 듯이 매수했습니다. 빚내서 주식 사고, ETF 사고, 레버리지 사고, 코스피가 3천을 넘었고 코스닥도 1000을 잠깐 찍었었어요. 그때 분위기가 어땠냐면요. 주식 안 하면 바보였어요. 카페에서 코인 얘기하듯이 주식 얘기가 넘쳐났습니다. 부동산 팔아서 주식 사는 사람도 있었고요. 영끌 주식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죠? 2022년에 금리 인상이 시작되면서 시장이 폭락했어요. 코스피가 3,000에서 2,200까지 빠졌습니다. 30%가 넘게 떨어진 거예요. 코스닥은 더 심했고요. 고점에서 40% 넘게 빠진 종목들이 수두룩했습니다. 그때 비투했던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요? 반대 매매 맞고 원금 다 날리고 빚만 남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주식으로 인생 역전하려다가 인생이 역전당한 거죠. 지금이 그때랑 다르다고요? 물론 다른 점도 있어요. 그때는 금리 인상이 시작되는 시점이었고 지금은 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시점이에요. 유동성 환경이 다릅니다. 근데 같은 점도 있어요. 실적보다 수급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점, B2가 역대급이라는 점, 포모 현상이 퍼지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은 2021년과 닮았어요. 역사가 똑같이 반복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비슷하게 반복되는 경향은 있어요. 인간의 탐욕과 공포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거든요. 자, 이제 현실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코스닥에 들어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여기서 더 오를 수도 있고 내일 당장 꺾일 수도 있어요.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있어요. 지금 시장에 들어간다면 리스크를 알고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눈 뜨고 들어가는 거랑 눈 감고 들어가는 거랑은 다르거든요. 지금 코스닥 상승의 원동력이 뭐예요? 실적 개선이 아니라 정책 기대감과 수급이에요. ETF 자금이 밀어올리고 있는 거예요. 이건 언제든 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책 기대감은요. 정책이 실제로 나오고 효과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기대일 뿐이에요. 기대에 못 미치는 정책이 나오면 실망 매물이 쏟아질 수 있습니다. ITF 수급은요. 개인들이 계속 사야 유지돼요. 근데 개인들도 돈이 무한한 게 아니잖아요. 매수세가 줄어들면 ETF 수급도 약해지고 주가 상승 동력도 약해집니다. 그리고 비투요. 지금은 오르니까 괜찮아 보여요. 근데 한번 꺾이기 시작하면 반대 매매가 터지면서 하락을 가속화시킬 수 있어요.
올라갈 때보다 내려갈 때 더 무섭게 빠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몇 가지 원칙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잃어도 되는 돈으로 투자하세요. 생활비, 비상금, 대출금으로 주식하면 안 돼요. 잃어도 생활에 지장 없는 여유 자금으로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가가 빠져도 버틸 수 있어요. 둘째, 비투는 신중하게 하세요.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정말 해야 한다면 담보 비율 여유 있게 유지하세요. 반대 매매 맞으면 그때 후회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셋째,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하세요. 한 번에 몰빵하지 마세요. 나눠서 사고 나눠서 파세요. 타이밍 못 맞춰도 평균 단가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어요. 넷째, 손절 기준을 정해두세요. 어디까지 떨어지면 팔 건지 미리 정해 놓으세요. 물타기 하다가 강에 빠지는 경우 많거든요. 냉정하게 손절할 줄 알아야 다음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남의 말에 휩쓸리지 마세요. 유튜브에서 삼청한다 하니까 사고, 폭락한다 하니까 팔고, 이러면 돈 잃어요. 본인만의 기준을 쓰세요. 왜 사는지, 왜 파는지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정리해 볼게요. 코스닥이 1000포인트를 돌파하며 천수닥 시대가 열렸습니다. 상승의 원동력은 정책 기대감과 ETF 수급, 그리고 포모 현상이에요. 실적 개선이 아니라 심리와 수급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신용융자 장호가 29조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어요. B2가 그 어느 때보다 많다는 뜻입니다. 대기자금도 100조 원에 달하지만 B2 규모 자체가 위험 신호인 건 부정할 수 없어요. 수급으로 오르는 장세는 꺾일 때 더 무섭게 빠질 수 있습니다. 반대 매매가 연쇄적으로 터지면서 하락을 가속화시킬 수 있거든요. 2022년의 교훈을 잊으면 안 됩니다. 지금 들어갈지 말지는 여러분 판단입니다. 근데 들어간다면 리스크를 알고 들어가세요. 잃어도 되는 돈으로 분할해서 손절 기준 정해두고 눈 뜨고 투자해야 살아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코스닥 어떻게 보시나요? 아직 더 오른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위험하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다양한 관점이 모이면 더 좋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급변하는 시장 상황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중요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